그날 아버지가 숨을 멈추셨다. 여보, 아버님이 숨을 안 쉬셔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천 번의 응급 상황을 지켜봤던 내가 그 순간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익숙한 심전도 소리도 차가운 병실 공기도 없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아버지의 마지막 숨은 너무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의사로서의 나보다 아들로서의 내가 먼저 무너졌다. 아버지는 며칠 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원 소동 없이 조용히 집에서 가고 싶구나. 나는 그 말이 그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 몰랐다. 심장이 멎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나는 아들인가, 의사인가? 그리고 그 어떤 교과서에도 응급 매뉴얼에도 없는 현실이 내 앞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저희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때 들려온 구급대원의 대답은 너무도 냉정했다. 선생님,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는 순간 무너졌다.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2만 명이 넘는 사람의 마지막을 봤던 내가 정작 내 아버지의 마지막에서는 한없이 무지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안방에서 마치 잠든 듯 떠나셨다. 그런데 나는 왜 그토록 당황했을까? 병원에서라면 나는 냉정했다.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유가족에게 침착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집에서 가족으로서 마주한 죽음은 달랐다. 그 어떤 준비도 그 어떤 경험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단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들로서 전하고 싶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그 사람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그 답을 너무 늦게 배웠다. 아버지의 눈은 마지막까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절차가 뒤엉켰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너무나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응급실의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생명을 구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남겨진 가족이 어떻게 그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가족은 울부짖고 어떤 가족은 침묵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준비된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평온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 속에서 무너졌다. 아버지를 보내던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의사도 인간이다 라는 말을 실감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사랑하는 이를 잃는 순간에는 누구나 무력해진다. 그 무력함을 막아주는 건 단 하나, 바로 미리 알기와 준비였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내일 당신의 가족이 집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무지로 인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후회를 남긴다. 나는 이제 이 영상을 통해 그 후회를 막고 싶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배운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 오늘부터 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다. 준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다.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내게 남긴 단 한마디의 교훈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그 시간을 존중하라. 그날 나는 울면서도 웃었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조용히
따뜻하게 떠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후회가 남았다.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그 후회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마지막 시험이다. 그러나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다. 나는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려 한다. 의사도 몰랐던 진실이었다.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나는 수많은 죽음을 마주했다. 그중엔 평온한 작별도 있었고 혼란과 오열 속의 이별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 마지막 순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그날, 나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깨달았다. 선생님,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한겨울의 찬 공기처럼 나를 강타했다. 평소 수십 번 들어온 절차였는데 막상 내일이 되자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손은 떨렸다. 심지어 구급대원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의사인 내가. 그날 이후 나는 묻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많은 가족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무방비일까? 그 답은 단순했다. 죽음은 알고 있어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달 내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는 약 15가족이 가정 사망으로 오신다. 그중 90% 이상이 당황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평균 6시간 이상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만 180만 원가량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슬퍼할 틈조차 없이 절차와 혼란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어떤 가족은 장례식장에 5군데 전화를 돌렸고 또 어떤 가족은 고인을 옮기느라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모두가 같은 이유였다. 몰라서. 나는 그 무지를 나무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의료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또 남은 사람으로서 알려줘야 한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부르는 일이 아니다. 그건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꺼린다. 불길하다고, 아직 이르다고, 혹은 너무 슬프다고 말한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불행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보며 배웠다. 준비된 죽음은 조용하고 품이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슬픔조차 혼란 속에 묻힌다. 내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 90이 넘은 아버지가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셨다. 아들은 장례식장부터 찾기 시작했다. 혹시 오늘 바로 빈소 잡을 수 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사망진단서를 먼저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때서야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2시간이 흘렀고 고인의 처는 서서히 식어갔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죄책감만 남았다. 나는 이런 가족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하고 싶다. 죽음은 절차가 아니다. 마음의 준비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게도 상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날의 공허함이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다른 누군가의 배움으로 바꾸고 싶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이제는 다른 가족들이 나처럼 당황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것이다. 죽음의 순간은 갑자기 오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할 수 있다. 그 준비가 바로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기술이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을 떠나보낼 때 가장 많이 하는 3가지 실수. 그 실수는 너무 흔해서
심지어 나조차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은 모두 평생의 후회를 남긴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려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내게 가르쳐준 너무나 소중한 진실과 함께 가장 먼저 하면 안 되는 일, 그것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한 한 걸음이 평생의 후회를 만든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그날 이후 나는 수많은 가족이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 그 길은 눈물과 혼란으로 뒤섞인 미로였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여보세요. 장례식장이죠. 저희 어머니가 방금. 그 짧은 한마디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본능적으로 장례식장부터 찾는다. 그러나 사망진단서 없이는 장례 절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근거다. 아무리 고인이 평생을 품위 있게 살아왔더라도 이 한 장의 종이 없이는 마지막 길조차 시작할 수 없다. 나는 한 번 70세의 아들이 90세의 아버지를 잃고 절망하는 모습을 봤다. 그는 5곳의 장례식장에 전화를 돌렸다.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연락주세요. 그가 119에 신고했을 때는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 2시간 동안 아버지의 처는 서서히 식었고 가족들은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며 울기만 했다. 그날 그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그 2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두 번째 실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버지를 좀 더 편하게 누워드려야지. 추우실 텐데 이불이라도 덮어드리자. 그 마음은 따뜻했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시신을 옮기거나 현장을 바꾸면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장이 바뀌면 자연사의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직접 그런 가족을 만났다. 할머니가 소파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가족은 침대로 옮기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장례는 이틀이나 지연되었다. 그들은 억울했다.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법은 감정을 모른다. 그 순간의 정리가 곧 의심이 되었다. 세 번째 실수는 단 한 통의 전화에서 벌어진다. 빨리 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가족들은 급하게 외치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라면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구급대원은 응급소생 장비를 준비하고 경찰은 응급사건으로 분류해 출동한다. 그 결과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이 시도되고 현장은 더 복잡해진다. 한 가족은 의식을 잃었어요 라고 신고했다가 30분 동안 CPR을 받는 동안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그 30분은 고인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남은 가족의 고통이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가족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가족의 혼란을 줄인다. 나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봤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저 빨리 도움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슬픔이었다.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때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혼란으로 만들 수도 존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내가 본 수많은 가족의 공통점은 후회였다. 그때 움직이지 말걸. 그때 바로 신고할걸. 그 말들은 모두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단언한다. 그 순간이 오면 절대 서두르지 마라.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단 한 가지를 먼저 하라. 정확히 신고하고 현장을 지켜라.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그날, 나도 처음엔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순간의 침착함이 남은 가족의 평생을 바꾼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여러분께 그 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제 올바른 절차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사랑을 기술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올바른 절차, 단 3단계. 이 3단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어떤 혼란도 불필요한 눈물도 피할 수 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나는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달았다. 죽음은 순서가 있다. 그 순서를 모르면 사랑이 당황이 되고 준비가 후회가 된다. 첫 번째 단계, 정확하게 신고하라. 가족이 숨을 쉬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 문장의 정확함이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구급대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다. 반대로 응급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심폐소생 장비를 준비하고 경찰은 응급사건으로 출동한다. 결국 집안은 소란스러워지고 고인의 평화로운 마지막은 깨져버린다. 신고할 때는 3가지를 함께 말해야 한다. 1. 고인의 나이, 2. 지병 여부, 3. 마지막 식사 시간, 예를 들어 85세 아버지이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으며 어제 저녁 8시에 식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급대원은 자연사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2번째 단계, 현장을 그대로 두어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손이 먼저 움직이지만 그 손이 때로는 절차를 늦춘다. 아버지를 조금 더 편하게 눕혀드리려는 그 마음, 차가운 손을 따뜻한 담요로 덮어드리려는 그 정성. 그러나 그 순간 현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 경찰은 왜 시신을 옮기셨습니까? 라고 묻고 가족은 억울하게 눈물을 흘린다.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건 너무도 잔인한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진의 확인 전까지는 현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게 냉정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고인을 지키는 최선의 예의다. 3번째 단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라. 이 문서가 있어야 장례식장, 화장장, 보험사 등 모든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응급실 의사가 발급하며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개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이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원본 3부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례 절차, 화장 신청, 보험 처리 등 각각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가족은 원본을 한 장만 받아두었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3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다. 그 3시간 동안 그들은 슬픔이 아닌 행정에 갇혀 있었다. 나는 환자 가족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죽음의 순간에는 침착함이 사랑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은 단지 행정이 아니라 마지막 존중의 표현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시간을 관리하라.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올 시간이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는 담당 의사가 없어서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미리 주치의 병원 정보를 정리해두면 훨씬 빠르다. 작년 한 가족은 밤 11시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담당 의사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느라 새벽 3시에야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 4시간은 길었고 가족의 눈물은 말라버렸다. 절차가 끝나면 장례식장과 화장장 일정을 동시에 예약해야 한다. 서울 지역은 주말이면 대부분 만석이다. 화장은 평균 3, 4일 대기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된 가족은 3시간 만에 모든 것을 마치지만 준비하지 못한 가족은 8시간,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걸린다. 이 모든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 바로 미리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걸음이다. 그 한 걸음이 평생의 기억을 바꾼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나는 그 한 걸음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는 그 길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다. 이제 다음 단계다. 그 준비가 실제로 어떻게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지 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다.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 그 차이는 단지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의 차이였다. 나는 그 극명한 차이를 같은 주, 같은 응급실에서 2번 보았다. 월요일 오전 85세의 할아버지가 집에서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둘째 아들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1169 신고했습니다. 주치의는 세브란스 김 교수님이고 지난주에 진료받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 종이에는 병원 연락처, 장례식장, 화장장, 보험사, 그리고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사망 진단서는 2시간 만에 발급되었고 미리 예약해둔 장례식장을 즉시 이용할 수 있었다. 화장장 예약도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 보험사 연락도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필요한 서류는 한 장도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시간이었다. 나는 그 가족을 지켜보며 놀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평온이 있었다. 그들은 슬퍼하면서도 정리되어 있었다. 손자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는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준비된 사랑은 울음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된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 화요일 새벽 79세의 할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다. 그 가족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어떻게 해야 하죠?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주치의도 진료 기록도 없었다. 결국 경찰 신고 후 부검까지 검토해야 했다. 장례식장에 8군데 전화를 돌린 끝에야 예약을 잡을 수 있었다. 화장장은 3일 대기였지만 절차가 늦어져 5일장으로 늘어났다. 보험 서류를 찾느라 집안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할머니 명의의 자동이체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가족들은 미안함과 후회 속에서 서로를 탓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는 마치 얼음처럼 가족들 사이에 남았다. 이 두 가족의 차이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준비된 가족은 총 소요시간 3시간, 추가 비용 0원.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총 소요시간 10시간, 추가 비용 280만 원. 그러나 진짜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였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한 어머니의 눈빛을 잊지 못한다. 그녀는 울다 지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왜 미리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눈빛 속에는 단지 슬픔이 아니라 후회가 있었다. 그 후회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후회는 피할 수 있다. 준비된 가족은 이별을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인을 존엄하게 보냈다는 위로를 품는다. 그것이 준비의 힘이다. 나는 그날 두 가족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앞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것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길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들이 사랑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그 준비의 본질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단지 절차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에는 언제나 한 문장이 남는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다. 이제 그 기술을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지를 이야기하겠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다. 이 문장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배운 인생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다. 그것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따뜻한 지혜였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준비는 언제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는 단순했다. 체크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5줄이 적혀 있었다. 그 5줄이 인생을 바꾼다. 첫 번째, 의료 연락처를 정리하라. 가장 최근 진료받은 병원, 담당 의사,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는 것이다. 만약 정기적인 병원이 없다면 가까운 종합병원이라도 미리 적어 두어야 한다. 복용 중인 약 리스트도 함께 준비하라. 혈압약, 당뇨약 같은 약물은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 가족은 10년 전 수술받은 병원만 알고 있어서 사망 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부검을 통해서야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다. 단 한 줄의 정보가 하루의 시간을 바꾸고 가족의 마음을 지켜준다. 두 번째, 장례 희망사항을 미리 정하라. 장례식장 2곳의 주소와 전화번호, 화장 또는 매장 여부, 종교적 절차를 명시해 두라. 요즘은 화장을 선호하지만 예약이 어렵다. 서울 추모공원은 평상시에도 사흘 명절 전후에는 일주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장기 기증이나 연명치료 중단 의사도 가족과 미리 나누어야 한다. 한 어르신은 내 장기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지만 가족이 몰라서 기증 기회를 놓쳤다. 이런 대화는 불편하지만 가장 따뜻한 사랑의 형태다. 세 번째, 필수 서류의 위치를 정리하라.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험증권, 통장, 인감도장,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종이에 적어두라. 특히 보험 서류는 중요하다.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어떤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랍을 정리하다가 20년 된 보험증권을 발견했고 그 덕분에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돈은 장례비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고인이 남긴 마음의 선물이었다. 네 번째, 자동이체 내역을 공유하라.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카드 대금 같은 고정비용은 사망 후에도 계속 빠져나간다. 스마트폰 캡처로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된다. 한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석 달 뒤에야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연체료까지 합쳐서 10만 원이 넘었다. 그 작은 관리 하나가 남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다섯 번째,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라. 친척, 친구, 종교단체, 이웃, 간병인 연락처를 정리하라.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 담당 간병인에게 가족 연락망을 반드시 알려두어야 한다. 한 간병인은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 연락처를 몰라 1시간 동안 울기만 했어요. 죽음의 순간은 예고 없이 오지만 연락은 준비로 대신할 수 있다. 이 5가지를 종이 한 장에 정리해두면 가족은 당황하지 않는다. 컴퓨터 파일로만 저장하지 마라. 급한 상황에서는 컴퓨터를 켤 시간조차 없다. 출력해서 서류함에 넣고 가족 모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야 한다. 그 한 장의 종이가 평생의 위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임종 직후 15분, 그 시간을 황금 시간이라고 부른다. 그때는 어떤 전화도 어떤 서류도 필요 없다. 그저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드려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고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싼다. 의학적으로도 심장이 멈춘 직후 뇌의 반응은 잠시 남아있다. 그 말은 닿는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절차가 시작된다. 나는 수많은 가족을 지켜봤다. 그 짧은 15분 동안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람들은 애도의 기간이 평균 3달 단축되었다. 그만큼 마음의 회복이 빨랐다. 죽음을 준비하는 기술은 단지 절차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오늘 밤 가족들과 단 5분만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화가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기억이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것은 준비하지 않음이다. 준비된 죽음은 평화롭고 준비된 가족은 강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내게 하신 말이다. 이제 나는 그 말을 믿는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완성되듯 죽음 또한 준비로 완성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 그 한 장의 종이를 써보라.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만드는 시작이다. 혹시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친구에게서 외면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늘 곁을 지켜주던 친구. 젊은 날의 열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던 벗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조차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보다도 친구가 더 마음을 알아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바로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삶의 무게는 더 이상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이제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릴 힘도 부족하고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으며 직장이라는 공통의 무대에서도 물러납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이야기꽃이 피던 친구들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건강과 병원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질문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순간이 바로 친구 관계의 변곡점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특정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친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조사에서는 노년기의 우울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친밀하던 친구 관계의 단절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친구라는 존재가 기댈 언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실감과 허물을 안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면 그토록 소중했던 친구 관계가 우리를 상처 입히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그 인연이 왜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지, 왜 그 자리가 갑자기 공허로 변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매주 화투를 쳤는데 내가 암 진단을 받고 나니 그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군. 처음엔 바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두려워서 피한다는 걸 깨달았지. 그분의 눈빛에는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인생 자체를 흔드는 큰 공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묘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나도 언젠가 저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바로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왜 때로는 축복이지만 또 때로는 독이 되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친구가 쓸모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기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젊을 때는 함께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 평온,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 말입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과거의 그림자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늙어서는 친구가 필요 없는가라는 주제는 단순히 비관적인 결론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운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허상에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를 돌보고 자기 안에 평온을 찾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의 6부분에서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현실과 때로는 가슴 아픈 경험담을 그리고 전문가들의 통계와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유나 빵에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인간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학창시절 밤새워 수다 떨던 단짝 친구와 지금도 매일 연락하십니까? 직장에서 매일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와 지금도 자주 만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유효기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친구가 필요합니다. 20대에는 꿈과 열정을 공유할 동지가 있었고 30대에는 육아와 직장 스트레스를 함께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40대에는 중년의 위기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50대에는 부모님의 병간호와 자녀의 독립 이야기를 함께 나눌 친구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어떨까요? 더 이상 공유할 주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제 갈 길을 가고 직장도 떠났으며 남은 건 건강 이야기와 과거의 추억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면 30년 전 이야기만 반복해. 새로운 화제거리가 없으니 늘 과거만 곱씹어. 같은 얘기를 10번도 넘게 들었지. 이 말이 바로 관계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무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지쳐가는 것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6%가 친구 모임에 나가도 즐겁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야기가 늘 같아서 지겹다. 만나면 오히려 우울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사실 노년기에 친구를 만나는 일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고 의무로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유효기간을 지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목격한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면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본 것처럼 우울해집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친구를 보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즉, 친구를 통해 위로를 얻는 대신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0년 지기니까, 평생 친구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며 억지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이미 습관일 뿐 의미가 사라진 만남에 불과합니다. 좋은 기억은 마음속에 남겨두면 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상한 우유를 억지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탈이 나고 마음만 상하게 될 뿐입니다. 이제는 용기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계절이 있고
끝맺음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과거의 낡은 관계에 매달리느라 이런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응답자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거의 관계를 붙잡느라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낡은 관계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의외로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라면 과감히 놓아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정이란 영원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서로에게 빛이 되었던 기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빛은 영원히 남아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요.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자, 어려울 때 곁에 있자고 다짐했지만 정작 큰 병을 앓게 되면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이것이 노년에 접어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진실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58%가 투병 중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병원에 오기를 부담스러워한다. 내 모습을 보는 걸 두려워한다. 아예 연락을 피한다. 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즉, 아플 때야말로 친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박씨 어르신은 40년 지기 친구 5명과 매주 모여 화투를 치셨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박 어르신이 췌장암 진단을 받자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병문안을 왔지만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지고 몸이 야위자 친구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걸면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가족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40년 우정이 종이처럼 얇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친구의 아픈 모습을 보면 곧 자신도 그렇게 될 거라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치매 같은 병이 낙인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평생을 함께 수다 떨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혹시 옮을까 무섭다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병이 사람을 고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장례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생전에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정작 빈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무겁고 우울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족은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곁에 있습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투병 환자 중 가족이 끝까지 돌봐주는 비율은 92%에 달하지만 친구가 꾸준히 돌봐준 비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친구가 떠나는 건 아닙니다. 드물지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맺어온 수많은 관계 중 단 한두 명이 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많은 친구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귀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 명마저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플 때 친구가 떠날 수도 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건 가족과 자기 자신뿐이다. 이 사실을 미리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믿고 계신가요? 친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 하지만 수많은 사례와 통계는 그 믿음이 환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병과 죽음 앞에서 친구는 도망가지만 가족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는 친구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친구 관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할 때,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이 필요할 때, 손이 닿지 않는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때 생겨나는 미묘한 감정, 바로 부담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도와주면 고맙다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고마움 뒤에 따라붙는 건 내가 언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라는 무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만난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하고 한 달간 혼자 거동하기 어려웠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매일 반찬을 해다 주고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친구가 올 때마다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을 반복해야 했고 반드시 무엇인가로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회복된 뒤에도 그 친구를 보면 은근히 빚진 기분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움을 준 친구가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 많이 도와줬잖아 라는 말을 자주 꺼내며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김 할머니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도움은 감사가 아니라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병원에 갈 때 친구에게 차편을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흔쾌히 태워다 주었지만 그 이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때 태워줬잖아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작은 도움 하나가 평생의 빚이 되어버린 겁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9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신세를 진다는 자존심의 상처. 둘째,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셋째, 도움을 준 친구가 은근히 대가를 기대한다는 불편함. 나이가 들면 자존심은 더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갚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갚을 기회조차 줄어듭니다. 건강도 경제력도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기보다 차라리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게 더 깔끔하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돈은 갚으면 끝나지만 친구에게 진 빚은 끝없이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노인들이 친구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순간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친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도움을 거부하느냐
라며 서운해합니다. 이렇게 오해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순수한 호의보다는 계산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받는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도움이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더 불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그 순간 친구 관계의 본질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노년의 태도는 도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고 꼭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공식적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즐거움과 정서적 교류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어느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친구에게 신세지지 않아야 한다. 는 생각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는 따뜻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단 하루 만에 원수가 되어버린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노년에 가장 자주 깨지는 관계의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사이에 돈이 뭐 대수냐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돈은 우정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제가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70대 두 어르신이 은행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50년 지기 친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언제 안 갚는다고 했냐. 서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싸우는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반세기 넘는 인연이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노년에는 경제적 불안이 커집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집착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와 식당에 가도 나는 7,000원짜리를 먹었는데 왜 반반 내야 하냐며 1,000원 차이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50년 우정이 불과 1,000원 때문에 금이 가는 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주차비를 꼼꼼히 계산합니다. 내가 운전했으니까 기름값은 빼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함께 즐겁게 다녀온 여행이 돈 문제로 끝나버립니다. 어떤 할머니는 친구와 시장에 갔다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친구가 내 것도 같이 사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돈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겨우 3만 원 때문에 30년 인연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개 모임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시작하지만 큰돈이 걸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개주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평생 믿었던 친구가 몇천만 원 때문에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일은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뭐 필요해 라며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가 수익이 나자 내가 더 많이 일했다. 내가 더 많이 투자했다며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원수처럼 만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경제력 차이가 관계에 더 큰 균열을 만듭니다. 자녀가 잘 사는 친구는 고급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고 거리는 멀어집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쌓이면 결국 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빌려달라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빌려주기도 두렵습니다.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고 돌려받더라도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냐는 말과 돈을 왜 아직도 안 갚냐는 말 사이에서 우정은 산산조각 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70%가 친구와 돈 문제로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그 일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흔드는 시험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에서 돈 이야기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함께 계산하지 말고 각자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생활의 문제를 넘어 자존심과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란 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존재이지 돈을 나누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경계를 흐리면 돈은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되어 평생의 우정을 단숨에 잘라버립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 친구 관계는 의무가 되고 돈과 병과 질투 속에서 금이 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현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혼자 있는 법을 배울 기회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고독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괴테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했고, 쇼펜하워는 타인은 지옥이고 고독이야말로 안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니체는 고독은 자유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니 더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노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행복감은 친구 수와 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취미, 혼자 보내는 시간의 질과 훨씬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둑, 글쓰기, 걷기, 음악 감상 같은 혼자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행복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친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입니다. 노년에는 수십 명의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몇 명, 마음이 편한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 웃는 척하며 앉아있을 필요도,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억지 없는 관계와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들을 때, 오히려 친구들과 시끄럽게 어울릴 때보다 더 큰 평온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행복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친구가 나를 채워주지 못할까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 답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이 넘어가니 친구가 아니라 거울이 내 벗이더군.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었어. 이 말처럼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허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친구라는 이름의 의무와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을 돌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영상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65세 최만수 씨가 내게 직접 했던 첫마디였다. 그는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2,160만 원을 놓쳤다. 믿기지 않겠지만 단지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였다.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쉽게 말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못 받는다. 최만수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3자녀를 키웠다. 늦은 밤까지 기계 소리 속에서 손이 굳어져도 늘 노후에는 연금으로 살면 되겠지라며 버텼다고 한다. 그런데 정년 퇴직 후 63세가 되었을 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자 그는 아직 때가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져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조심스레 말했다. 어르신, 이미 63세 때부터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2년치 금액은 소급이 안 됩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고 한다. 90만 원씩 24개월이면 2,160만 원. 평생 한 푼, 2푼 모아온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을 탓했다. 왜 몰랐을까? 왜 확인해보지 않았을까? 그 후로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가 한숨을 쉬며 내게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억울하더군요.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 주변엔 최만수 씨가 얼마나 많을까? 나는 아직 65세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라고 말하는 60대 초반의 분들. 집으로 안내문 오면 그때 하지라며 미루는 분들. 하지만 우편물이 안 오면요. 주소가 바뀌면요. 그 순간 당신의 2천만 원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 2-3달 전에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주소 변경이나 전달 누락으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63세가 되었거나 곧 되는 분들은 오늘 바로 확인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 혹은 스마트폰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당신의 예상 수령객이 정확히 표시됩니다. 나는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사연을 들었다. 어떤 분은 병원비가 급해서 미리 연금을 받기로 했다가 감액을 당했고, 어떤 분은 신청 시기를 놓쳐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몰라서 손해를 봤다는 것. 우리는 흔히 정부가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금은 권리지만 스스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 당신의 평생 땀이 묻은 돈이다. 국가가 챙겨주지 않는다. 당신이 챙겨야 한다.
최만수 씨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매달 25일 친구들이 연금이 입금되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쓰리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가 오늘 방송의 시작이 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올 수도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신청서 한 장 차이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 금액의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은퇴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친구 김영수 씨가 커피를 마시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나 이번 달부터 연금 받기 시작했어. 매달 135만 원이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거 회사에서 퇴직연금이야? 하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국민연금. 32년 동안 꼬박꼬박 냈거든. 김영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320만 원.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히 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도 25년 동안 일을 하며 국민연금을 냈다. 아내의 수령액은 월 88만 원.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매달 223만 원이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 생활비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인데 연금으로 충분히 커버돼. 나머지는 손주들 용돈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봄에는 제주도도 다녀왔지. 그의 말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이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돼.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 생각보다 적지 않은가? 그러나 평균은 함정이 있다.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년 가입자는 월 86만 원, 30년 가입자는 월 129만 원, 40년 가입자는 월 172만 원. 같은 돈을 내도 얼마나 오래 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40년 납입자와 20년 납입자의 차이는 매달 86만 원, 1년이면 1032만 원, 10년이면 1억 원이 넘는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노후의 평온함과 불안함을 가르는 금액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국민연금 앱을 설치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로그인하자마자 내 예상 수령액이 화면에 떴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보다 금액이 적었다. 나처럼 중간에 이직과 공백이 많았던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깨달았다. 국민연금은 준비하는 사람만이 든든한 노후를 맞는다. 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나 맥 35번으로 전화해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원은 내게 지금부터라도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라고 조언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당신이 받을 금액을 알아야 대비를 하지요. 실제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다. 어떤 분은 생각보다 많네 하며 안심하지만 또 어떤 분은 이걸로 어떻게 살아? 라며 걱정한다. 중요한 건 정확히 아는 것. 모르면 준비할 수 없고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연금은 마법처럼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 그건 젊을 때부터 쌓아온 신용과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일하며 쌓은 당신의 노동의 증거이자 노후의 생명줄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그럼 2026년부터 뭐가 바뀌는 거야? 좋은 질문이다.
18년 만에 찾아오는 국민연금 대개혁. 보험료는 조금 오르지만 대신 받는 돈도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일하면서 연금 받기도 쉬워진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왜 이번 개혁이 줌 세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내가 처음 2026년 개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또 세금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단순한 인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세대에게는 놓치면 안 될 유리한 변화였다. 2026년 1월 1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대개혁이 시작된다. 그 핵심은 세 가지다. 더 내고, 더 받고, 더 쉽게 받는다. 먼저, 보험료가 오른다. 지금은 월급의 9%를 내는데 2026년부터는 9.5%가 된다. 그리고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엔 13%에 도달한다. 또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다. 그러나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월급이 35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자. 지금은 본인이 157,500원을 내고 회사가 똑같이 157,500원을 낸다. 2026년에는 본인 부담이 166.250원으로 오른다. 딱 8,750원 차이. 커피 두세 잔 값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다. 받는 돈이 늘어난다. 이건 단순히 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0%로 인상된다. 즉, 퇴직 전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던 사람이 받는 연금이 개혁 전에는 92만 원이었지만 개혁 후엔 98만 원으로 오른다. 매달 6만 원씩 더 받게 되는 셈이다. 9천 원 더 내고 6만 원 더 받는다. 단순히 숫자만 봐도 이번 개혁은 50, 60세대에게 유리한 구조다. 이미 보험료를 오래 냈고 이제 곧 수급 시기에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어떨까?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월 소득 250만 원이라면 현재는 22만 5천 원을 내지만 2033년에는 32만 5천 원으로 오른다.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희소식이 있다. 2026년부터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면 일정 금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노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두 번째로 연금액 인상 시점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7월에 몰아서 인상했지만 2026년부터는 매년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바로 올려준다. 올해 2025년도는 2.3% 인상되어 100만 원 받던 분은 102만 3천 원으로 늘었다. 이제는 7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1월부터 매달 조금씩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출생 연도별 수급 나이 조정.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태어난 해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다르다. 1952년생까지 60세부터 1953년생 61세부터 1957, 1960년생 62세부터 1961, 1964년생 63세부터 1965, 1968년생 64세부터 1969년 이후 65세부터 예를 들어 1962년생이고 생일이 6월 15일이라면 2025년 6월 15일에
63세가 된다. 그럼 언제부터 연금이 들어오냐고? 바로 다음 달 25일부터다. 이 날짜를 모르면 수백만 원을 놓칠 수 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그럼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정답은 아니요.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생일 2, 3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오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면 통보조차 못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나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새로 쓰는 기회다. 보험료가 조금 늘어도 그 이상의 혜택과 안정이 돌아온다. 한 장의 신청서, 한 번의 확인,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개혁 속에서도 몰라서 손해보는 사람들의 현실을 들려드리겠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나는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내가 방송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들 중 하나는 몰라서 손해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나중에 하려다가 늦었다. 그 중에서도 63세 이명숙 씨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웠다. 식당일, 청소일, 요양보호사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 그렇게 25년 동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다. 그런데 정작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아직 내 순서가 아닌가 보다 하고 넘겼다. 그러다 친구가 너 왜 아직 안 받아? 나 63세부터 받고 있어 라며 알려줬다. 그제야 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금액은 소급이 어렵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매달 70만 원씩 18개월이면 1,260만 원. 그 돈이면 한 해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냥 안내문이 오면 알려줄 줄 알았어요.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확인을 못했지요. 정말 억울해요. 이명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7%가 이런 식으로 신청 지연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안내문이 늦게 왔어요. 주소가 바뀌어서 우편을 못 받았어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이유다. 하지만 제도는 냉정하다. 국민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있어도 지급되지 않는다.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급도 불가능하다. 최만수 씨가 2년 늦게 신청해 2,160만 원을 놓쳤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바로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이건 선택의 문제지만 잘못 선택하면 손해가 크다.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감액된다. 예를 들어 원래 12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깎여서 84만 원만 받게 된다. 물론 당장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 수령이 현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무 계산 없이 빨리 받는 게 좋지라며 선택한다. 문제는 오래 살면 살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하면 1년마다 7.2%씩 증가한다. 5년 늦게 받으면 무려 36%가 더 붙는다. 즉, 원래 90만 원을 받을 사람이 122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면 이 선택이 훨씬 유리하다. 나도 방송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할 때마다 늘 강조한다. 연금은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
배우자, 연금 유무,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한 번 선택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아직 65세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61년생부터는 63세, 1965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다. 즉, 당신이 63세인데 신청을 안 했다면 이미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생일이 지나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이면 7월 25일이 첫 입금일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몰라 수천만 원을 놓친 사람이 너무 많다. 나는 이런 사연들을 모아 방송할 때마다 느낀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다. 알면 지킬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잃는다. 국민연금은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권리는 스스로 손을 내밀 때만 주어진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이번엔 조금 다른 불만이다. 나는 30년 동안 성실히 냈는데 왜 기초연금이 깎여요? 그 목소리엔 분노와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다음은 그 억울한 현실, 성실한 사람이 바보 되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수많은 국민연금 상담 사연을 들으면서 유독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성실하게 냈는데 손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 중에서도 63세 박경자 씨의 사연은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가난했지만 늘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은 꼭 내야지 라고 다짐하며 살았다. 하루 10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며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퇴직 후 드디어 65세가 되어 기대하던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직원의 한마디가 그녀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어르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서 기초연금은 17만 원이 깎입니다.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30년 동안 한 푼도 안 밀리고 냈는데 왜 깎아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게 연계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일부 줄어듭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영안으로 따지면 이번 4만 원 손해. 옆집 친구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매달 34만 원씩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는다. 그녀는 울분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낸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사실 박경자 씨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약 343만 명. 그중 70만 4천 명이 기초연금 감액을 당하고 있다. 5명 중 1명꼴이다. 이 제도의 이름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취지는 형평성 유지라고 한다. 많이 낸 사람은 이미 연금이 있으니 적게 낸 사람에게 더 주자는 논리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성실하게 낸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납부한 사람이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2026년 이후 점차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에게는 15%만 감액한다. 2030년에는 10%로 줄어든다. 그리고 기초연금 자체도 인상된다. 2026년부터는 저소득 노인에게 월 40만 원까지 지급되며 2027년에는
전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확대될 예정이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의 존엄, 평생의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나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쌓은 신뢰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실한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제도의 실패입니다. 박경자 씨도 이후 내게 연락을 주셨다. 그래도 방송 보고 위로가 됐어요.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다음 세대는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도 희망 하나로 납부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 섰다. 그 마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정부는 성실 납부자 우대 제도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도 2026년부터 확대된다. 첫째 아이도 12개월, 둘째도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군 복무자도 최대 12개월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노력한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돌려주는 변화다. 나는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시간과 땀, 그리고 인생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를 완전히 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다. 잊지 말아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흘린 땀의 결과이자 스스로 지켜야 할 권리다. 하지만 알고 챙기지 않으면 그 권리는 쉽게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 나는 노후를 위해 꼭 해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첫째, 내 예상 수령액 지금 당장 확인하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거나 135번으로 전화하면 당신이 받을 금액이 정확히 나온다. 생각보다 많네. 혹은 이게 다야? 라고 느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출생연도별 수령 시작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라. 1961-64년생은 63세, 196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는 65세부터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이 들어온다. 셋째, 생일 몇 개월 전 안내 우편을 꼭 확인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생일 2세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낸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늦으면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수백만 원이 사라질 수 있다. 넷째,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반드시 체크하라. 2026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인정된다. 첫째와 둘째는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된다. 군복무자는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이건 내가 낸 돈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다섯째,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을 신중히 선택하라. 급할수록 천천히 생각해야 한다. 지금 6% 깎이는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10년 뒤엔 그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된다.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면 연기 수령이 훨씬 현명하다. 여섯째, 기초연금 신청을 잊지 마라. 65세가 되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감액되더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낫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늦으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7째, 본인 명의 통장을 미리 준비하라. 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은 안 된다.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사용 정지된 건 없는지 확인하라. 연금은 매달 25일 당신 통장으로 정확히 들어온다. 8째, 서류를 미리 챙겨라.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앱이나 홈페이지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서류가 복잡하다고 미루는 게 가장 큰 손해다. 9째, 국민연금 외에 노후 준비를 하라. 개인연금, IRP, 주택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평균은 67만 원이다. 즉, 절반이 비어있다. 지금부터라도 현대 15%의 소득을 따로 모으라. 10째, 정기적으로 납부 내역을 확인하라. 가끔 납입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공단 직원이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건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연금은 복잡한 제도가 아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평생의 힘이 된다. 65세의 최만수 씨가 2,060만 원을 놓친 것도, 63세의 이명숙 씨가 60만 원을 잃은 것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제발 생일 2-3달 전에는 반드시 우편함을 확인하고 지금 당장 앱을 설치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쓰라. 내가 방송을 마치며 늘 하는 말이 있다. 국민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건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당신이 쌓은 자격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누군가의 2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다정한 노후가 당신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